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요일 상승미소입니다. 미국 시각으로 금요일 5월 고용지표가 발표되면서 증시가 좀 하락했죠? 예. 하루 전 많이 상승했던 만큼보다 좀 더 빠졌죠. 그 이유 일단 토마스 류 선생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토마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좀 덜 안녕하시죠? 네, 그렇지 말이에요. 이 목요일까지는 좋았는데, 네. 금요일 하루에 일주일 벌었던 거 다 뺏어갔죠. 사실 네, 월요일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 이후 화요일, 수요일은 워낙 지난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올 것이다 예상을 했고, 그런데 조정폭이 네, 상당히 양호했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잘 버티는구나. 특히 아마존 등 이제 빅테크들이 강세를 유지하면서 지수가 강보합을 유지했고, 그게 목요일에 상승으로 이어졌는데 목요일 하루에 그게 금요일 하루에 다 날아갔습니다. 그렇지 말이에요. 네, 예. 일단 금요일 하락 이유는 당연히 이제 장 시작 1시간 전에 발표한 고용지표가 있었습니다. 5월 내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물론 이제 마지막 주에 잠깐 반등을 보이긴 했지만 계속 늘어났고, 하루 전에 발표한 ADP 고용 리포트에서 민간 고용 숫자가 낮아지면서 bad is good, 즉 경제 지표가 나쁘면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이런 장세를 금요일 고용 지표에서도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전혀 반대의 이 고용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지수 하락의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하여튼 저는 그 금요일 장에서는 우리가 최근에 보기 힘든 악재가 한꺼번에 총출동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네. 남한 페이롤에 이제 숫자가 강하게 나와갖고 내려간 거는 한 50% 정도 되고, 네. 그 나머지 50%는 그게 아니고 다른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 하여튼 이 목요일 날부터 우리가 장을 짚어보면은 목요일에 이제 증시가 이제 크게 올라갔잖아요. 예. 올라가는데 이제 그날에도 연준 부의장이 9월 금리 인상 중지할 것 같지 않다. 네.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사실 지난주 방송에서는 9월 금리 인상이 중지할 수 있다. 이제 이런 호재성으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제 했는데, 이번 주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게 이제 다 연준 의원들이 모두가 나와갖고 그걸 부정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9월 금리 인상은 그래도 계속 한다. 이런 거 있었는데, 목요일 장에서 연준 부의장이 9월 금리 인상 취지 않고 계속 한다 해도 전혀 영향을 못 줬어요. 네. 그러던 것이 금요일에 와서는 남판 페이롤이 세게 나옴을 해갖고 9월 금리 인상은 계속한다. 이게 이제 악재가 다시 살아온 거죠. 예. 금요일에. 거기다가 진짜 제가 볼 때는 좀 큰 악재는 이 대형주들이 전망을 하향했어요. 일제히. 마이크로소프트 사실 목요일날 전망 하향했거든요. 예. 했는데 목요일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아침에 예. 거의 한 4% 급락했다가 장이 워낙 좋으면서 4%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이 회사의 기업의 매출 펀더먼털의 문제가 아니고 달러 강세. 텐데 목요일에는 달러가 급락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전망 하향이 다 묻어버린 거죠. 다 해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는데, 금요일에 와서는 애플, 앱스토어의 성장이 둔화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 반도체, 네. 거기서는 컴퓨터 쪽의 수요가 둔화할 것이다. 이제 그래서 전망 하향되고, 테슬라는 직원 10% 감원하고, 일론 머스크는 이 경제에 대해서 아주 슈퍼 배드 필링을, 되게 기분 나쁜 이 기분을 진비로한 안 좋은 기분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갖고 테슬라가 거의 9%인가 10%인가 떨어졌죠. 이 정도로 대형주들이 일제히 급락을 하면서
증시 지수가 더 이상 뭐 버틸 수가 없이 하여튼 목요일날 올라갔던 거 고스란히 되돌려줬던 하루. 거기다가 원유 가격이 이 종가로 치면은 진짜 2달 내 최고 예. 120달러로 마감했어요. 결국은 사실 기술주가 난판페이론 발표와 함께 하락을 했는데 거기에 선두에 서서 앞장섰던 게 테슬라잖아요. 네네. 테슬라가 장 시작 전에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에 대고 자신들, 즉 테슬라의 고용인원 10%를 뭐 해고한다는 등 뭐 아주 불길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실제로 진짜로 테슬라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서 해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새 테슬라는 지금 바이든 정부와의 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 한마디로 고용 쉽지 않아 이러고 좀 경고성 멘트를 날린 것인지, 그건 뭐 그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 수 없어서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합니다. 뭐 월가 한쪽 그 썰에서는 이 일론 머스크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소위 말해서 엿먹어라 이렇게 해서 그 타이밍 맞춰갖고 그렇게 발표를 했다 뭐 이렇게도 보는데, 또 그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다가오는 그 경제 그 침체 상황 이런 걸 가정해서 지금의 미리 비용을 들여놔야만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2023년도 가서 우리가 다시 경제 이제 매출 성장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비용 절감하겠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또 내용이 보면은 또 이게 조금 이 앞뒤가 안 맞는 또 있어요. 자기는 그 봉급받는 사람들의 10%를 줄이겠다 해놓고 또 한편으로는 시간당 인건비를 받는 그 근로자들은 숫자를 늘리겠다 또 이렇게 해요. 결국 제가 볼 때는 이 최근에 이제 트위터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 재택근무를 고집하면서 회사에 나타나지 않는 이 임직원들, 네. 이 사람들에게 계속 종용을 해도 말을 안 되니까 회사로 출근하든지 아니면 그만두라 이제 이렇게 이제 트위터로 또 경고를 했잖아요. 네. 이제 이런 그룹들을 향해서 경고를 날린 게 아닌가. 그래서 하여튼 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워낙 이제 대기업의 이제 총수로서 또 세계 각지의 공장도 갖고 있고 세계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 흐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가올 경제 침체 뭐 이런 걸 대비했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 조금 곤란한 그 입지로 몰아내려고 하는 의도도 보이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난판페이로 딱 발표는 그날 아침에 일론 머스크가 이걸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좀 일론 머스크가 사실 뭐 말에 조금 신뢰성이 좀 없잖아요. 그냥 자기 기분대로 막 하는. 그래서 또 언제 어느 날 며칠 전 내가 했던 말은 없었던 걸로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금요일장에서 테슬라가 이제 많이 하락함으로 해갖고 그 기술주들 나스닥 거기다 마이크론까지 내려옴으로써 반도체까지.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 기술주가 가장 기세 좋게 이제 상승을 해오는데 이 기술주의 이제 기세가 꺾인 거죠. 그래서 이제 증시 섹터에서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가 어디에다 돈을 넣어야지 안전한가? 성장도 기대할 수 있는가? 여기 조금 이제 오리무중돼 버렸어요. 지금 다음 주에는 지금 10일에 CPI 이제 5월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결국은 난판페이롤에서 이거 인플레이션이 계속 강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와서 지수가 하락했다면 CPI도 또 강하게 나올 경우 또 한 번 또 하락할 가능성도 대비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미 금요일장의 큰 폭 하락으로 인해 갖고 그 다음 주에 나오는 그 CPI 그것이 아무리 더 뭐
예상보다 엄청나게 높게 나오지 않는 한은 뭐 약간 높게 나왔다. 뭐 이 정도는 저는 금요일 장의 큰 하락으로 인해서 이미 증시에 반영됐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렇다면 사실 CPI라는 게 YOY잖아요. YOY라는 게 네네. 전년 5월 수준과 얼마나 높아지냐 그걸 이렇게 대비하는 건데 작년도 5월에 이미 CPI가 5% 넘었기 때문에 올해 5월에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 아닌가요? 네네. 그래서 일단 올해 연말에 연준 그 기준금리를 한 3% 정도 이제 보고 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0.5% 그 금리 인상 이것이 이제 시장에 반영됐는데 네. 추가적으로 0.75% 기준금리 인상 이런 카드가 나오지 않는 한은 네. 제가 볼 때는 시장에 충분히 반영됐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나 단 원유 가격이 지금 120달러 찍었는데 130, 140, 150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또 다른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원유 이야기 나왔으니까 사실 목요일에 오페크에서 증산을 합의를 했죠. 그래서 기존 하루 네네. 43만 배럴에서 50% 증가한 64만 배럴인가 이걸 증산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날 그것을 호재로 증시에서는 상승을 했는데 실제 원유 가격 종가는 좀 올랐고 금요일에 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증산량이 부족해서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네, 처음에 사실 목요일 날 새벽에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한다. 이제 네. 이런 소식이 왔을 때는 원유 가격 자체가 3% 하락하면서 증시 지수는 환호했죠. 예. 했는데 아침 장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한다는 그 규모가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예. 근데 시장에서는 한 100만 배럴 정도를 네. 증산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65만 배럴 네. 증산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 거기서 실망해갖고 원유 가격이 조금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나온 그 플랜에 따르면은 이 증산하는 65만 배럴이라도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나 이런 증산 가능한 나라들이 실제로 증산에 나선다 그러면은 원유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었는데 이 디테일 안에 보면은 이 65만 배럴이 이 보장돼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제 오펙 안에 이제 회원국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많이 있는데 그 안에서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정도만이 증산 가능한 그 시설과 여력을 갖고 있고 그 나머지 국가들은 이 노후화된 시설 뭐 이런 것 때문에 증산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65만 배럴을 갖고 회원국 각 나라별로 똑같은 양으로 쿼타를 줬어요. 그럼 증산할 수 없는 나라에게 그 증산 양을 쿼타를 줘본들 그게 그렇죠. 한마디로 가만히서일 수밖에 없죠, 그건. 네. 네. 그래서 원유 가격이 다시 이제 급등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그러다가 이제 또 금요일에 와서는 사실 목요일날 저녁에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말쯤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그 왕세자를 방문해서 이제 루머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금요일날 장중에는 다시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마이크를 잡고 하는 얘기가 아직은 구체적으로 잡힌 게 없다. 그런 일정이.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그 사우디 왕세자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개인 사이가 안 좋잖아요, 지금. 예, 예. 그래서 이 사우디 왕세자 쪽에서 사우디 방문하는 이것에 대해서 확답을 주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정치력을 발휘해갖고 지금 뭐 개인 감정을 내세울 게 아니고 이게 미국 국가의 이득도 되는 거고 국익에 우선해서 자기가 정책을 펴야 되는 건데 사우디를 하루빨리 방문해서 진짜 왕세자한테 옛날에 내가 당신
인권에 대해서 내가 비난했던가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좀 증산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 이게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우디는 사실 대량 증산이 가능한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우디를 빨리 이렇게 설득을 해서 이 원유 가격을 이제 안정시켜야지 경제도 살고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으로도 살 수 있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그 제이미 다이몬 JP 모건 CEO가 사실 일주일 전에는 그 JP 모건 인베스터 데이에서 우리 아직 좋다. 미국 경제 좋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인데 수요일에 갑자기 나와서는 그 뉴욕의 금융 컨퍼런스에서는 경제 상당히 안 좋고 자기 나름대로 뭐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셀프 알아서 준비하시도 거기에서 또 국제유가가 150달러, 160달러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증시가 수요일에 약간 밀리긴 했었는데 이게 오페크 증산 양도 양이지만 아직도 투기 세력이 남아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지금 단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유 가격 상승을 더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서 또 미국의 그 정유소에서 미처 이제 대응을 못 하다 보니까 휘발유 가격은 거의 매일 지금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예측한 대로 갤런당 6불 20, 뭐 이 정도 간다 그러면은 미국 소비 경제에는 재앙 수준이 될 수도 있죠. 근데 하여튼 바이든 대통령이 빨리 이거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그냥 핵심 두범이 지금 원유 가격이거든 지금. 네.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이 이제 진행됨으로 해갖고 그 공급 병목 현상 이것은 저는 해결되리라고 봐요. 네. 지금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목요일 날 장에서 그 산업용 베이직 매트리얼이 이 상승을 주도했어요. 예. 이것은 이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그 증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공급 병목 현상, 그 공급 훼손 이것이 개선될 조짐이 있구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목요일에도 큰 증시가 크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베이징 머티리얼은 별로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하여튼 공급 병목 현상은 개선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이 하여튼 이 정치력이 원유 가격 이 하락, 안정화 이것에 이제 좀 중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19일 종가 기준으로는 5월 19일, 장중 기준으로는 5월 20일 금요일 장중 저점을 바닥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미국 증시. 그 상승했던 이유가 결국은 현재 인플레이션 수준이 조금씩 잡혀 나가고 낮춰지고 있으니 7월 이후 특히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번 쉬었다 갈 수 있다. 이런 패드풋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목요일에 오페크의 증산 합의가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더 많이 잡힐 수 있다. 더 빨리 잡힐 수 있다는 신호로, 긍정 신호로 해석되면서 목요일 나스닥 그리고 소형 스몰캡 위주의 상승이 나왔던 것도 같은 이유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런데 난판 페이롤이 그 팩트셋에서 예상했던 30만 명보다 거의 10만 명이 증가한 수치가 나온 점. 그걸 감안한다면 이제 증시가 지금 당장 걱정하는 것은 이러다가 이거 9월 인상 중단은 없고 오히려 9월에도 0.5% 심지어는 7월이나 6월 중에 혹시라도 0.75% 이상의 인상이 나온다면 이거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실 반응하고 있는 것인데 이미 채권금리만 보면은 어느 정도 물론 이제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3%를 넘지 않은 점은 그나마 긍정적인데 채권금리가 일주일 동안 오른 점은 그런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이 국채는 사실 이 양면적인 이 작용을 하는데 경제가 좋아지면은 이제 국채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또 이 증시가 이제 좀 많이 하락하고 공포스러우면은 이 안전자산으로 또 돈이 몰려갖고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데 하여튼 이번 한 주의 국채 금리만 보면은 일단은 9월 금리 인상 중단, 이것은 없다. 이것이 이제 반영돼갖고 네. 슬금슬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 3%를 넘으면은 또다시 이제 증시가 깜짝깜짝 놀라는 하락장이 나오지 않을까. 예.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방금 이제 앞부분 질문 이후에 드리고 싶었던 말씀도 선생님 방금 언급하신 대로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이 3%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S&P 500 인덱스 기준으로 20% 순간적으로 급락했을 때 당시의 채권금리가 3%,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3%를 넘었을 때였거든요. 그만큼 지난번에도 이미 2주 전에도 3% 넘었을 때 미국 증시가 한번 크게 술렁였던 것도 같은 이유인데, 혹시라도 다음 주에 이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3%를 넘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뭐 하락 충격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저도 이제 그렇게 보는데, 이제 3% 미만에서는 이제 그 빅테크들, 뭐 이런 예.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데, 예. 3%를 넘어가 버리면은 결국은 이 S&P 기업, 500대 기업의 배당 비율하고 네. 국채 금리의 3% 이게 비교하게 되거든요. 예.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좀 큰 손들, 장기 투자하는 큰 손들은 좀 안전하면서도 3% 보장된 국채 쪽으로 갈 수도 있죠. 예. 그러면서 이 위험 자산의 주식을 팔아서 안전 자산의 국채로 이동하기 때문에 위험 자산 쪽이 이제 하락을 이제 겪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일단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몇 주 전에 우리가 S&P 3,800까지 갔었잖아요. 예. 예. 이 정도까지는 안 내려갈 것 같다는 게 희망을 갖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그렇게 안 내려가게 하는 그 버팀목은 결국 중국의 리오프닝. 그래서 공급 병목 현상이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믿고 싶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 난방 배율 같이 이렇게 가끔 이제 노이즈가 있지만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방향을 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토마스 선생님께서는 여러분 좀 이미 감안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보다는 항상 좀 더 보수적으로 시장에 접근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미 3,800을 말씀하실 때 그건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맞죠, 선생님? 네네. 근데 저는 하여튼 이번에 뭐 이렇게 뭐 여러 빅테크들이 뭐 예. 경고도 나오고 뭐 하지만은 S&P가 한 4,000 정도는 지켜주지 않을까. 지금 그 정도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선생님 말씀을 무조건 거의 동의하고,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게 금요일 종가가 4,100, S&P 500 인덱스 4,108인데 전 4,100 수준도 충분히 지켜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가 사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이던스를 하향했지만 이미 한 달 동안 주가가 10% 넘게 하락했거든요. 이미 다 가격에 다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또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지난주에 보면 5월 19일 저점 이후에 약 10일 영업일 동안 가장 크게 많이 상승했던 게 아마존입니다. 알고 계시죠, 선생님? 네네. 예. 아마존이 지난 약 2달 동안 나스닥 지수가 20% 하락할 때 아마존이 무려 40%가 하락하면서 나스닥 지수의 급락을 이끌었었는데 지난 10일 동안에는 약 2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점은 분명 뭐 월요일부터 이제 액면 분할 거래 그 호재도 있긴 하겠지만 이미 그 정도 충분히 수익 가이던스 부분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 점 선생님 혹시 예. 네, 아마존이 지난번 그 가이던스 뭐 하향하고 예. 주가도 엄청 내려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되살아날 희망이 없다고 봤던 그 아마존이 이 주가 액면 분할 네.
이거 호재 타고 요즘에 가장 이 핫하게 지금 빅테크 중에서 올라왔는데, 사실 금요일에 보면은 이 아마존이 그 분할 이 호재가 적용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내려갔는데, 네. 저는 좀 양쪽으로 봐야 되겠어요. 지금 현재 뭐 2,400달러인가요, 지금? 예. 프라이스가? 네. 주가가? 그러면 그 정도에서 새로운 이제 바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멈칫하겠지만은, 왜냐면 이미 많이 이제 올라왔으니까. 예. 근데 목요일에 딱 눈을 떴는데 122불에 120불인가? 그 정도에서 눈앞에 딱 나타난다 그러면은 아마 살 것 같아요. 아, 월요일에? 싸다. 월요일에? 네네. 예. 지금 이제 사실은 뭐 공식적으로는 토요일로 이제 분할되는 그렇죠. 거고, 네. 거래는 나타나는 거는 월요일 장부터 이제 나타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월요일 장 아침에 딱 나타났는데 아마존 우리가 2,400, 2,500 이렇게 보던 수치가 갑자기 120달러로 딱 나타나면은 뭐 이게 월가의 고수들 또 뭐 AI로 분석하는 이 기관들 입장에서는 냉정하겠지만은 이 개인 투자자들 네. 입장에서는 야 이게 웬 떡인가 하고 살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아마존의 그 상승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도 기술주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아마존이 지금 월요일에 120달러로 상장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 달 후에는 구글도 거의 비슷한 가격에 상장 예정이잖아요. 네네. 그렇게 된다면 이 두 종목이 다우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렇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 다우지수에는 이 30개 회사만 네. 이제 멤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테크 기업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렇죠. 어떤 기업인지는 분명히 또 편출이 돼야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네. 같은 업종의 기술주가 빠져야지 이 기술주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인텔이 가장 강력한 후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나 이제 이게 중량이 맞아야 되니까. 네. 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뭐 그렇고 하여튼 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 S&P에 있다가 다우존스 3년 멤버에 들어간다 해갖고 이 회사의 그 주가 전망이라든가 등급 뭐 이런 게 같이 격상하는 건 아니다. 예. 뭐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아마존의 액면 분할 거래에서 상승이 나온다면 당연히 아마존의 그 시가총액 비중이 있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 안정화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나스닥 지수에 조금 힘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여러분들도 감안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이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지난주에 아마존, 그 다음에 애플까지 일종의 가이던스를 하향했는데, 이게 지금 나온 시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들 기업들은 빅테크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가 다음 달 이제 마지막 주에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 이미 이 가이던스를 하향해서 주가가 하향됐다면 실제로 뚜껑을 열어봤더니 뭐 큰 차이 없다 그러면 다시 이제 반등 국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증시에서 나쁜 루머에 내려갔으면은 뉴스에서는 올라가는 게 이 정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이던스를 낮춘다는 건 이건 나쁜 소문이에요. 실제로 어닝 나오는 건 뉴스고. 그럼 이제 팩트세트에서 그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S&P 기업들 중에서 이번 그 2분기 어닝 이게 또 EPS가 평균적으로 한 1.3%를 낮췄더라고.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반영돼서 이제 7월 달에 이제 어닝이 나올 건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저는 항상 지금 중국의 뉴욕풍 그걸 조금 많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가이던스가 7월 어닝 때는 좋게 나올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또 이제 인플레이션도 만약 정점을 찍었다 하면은 더 좋고
그러면은 이제 연준이 조금 그 긴축 속도를 조금 늦출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그러니까 2주일 전쯤인가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방문 중에 중국의 관세이나 지금 전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하셨던 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전혀 진척된 뉴스가 안 나옵니다. 혹시 들으신 게 있는지? 그 카드를 뭐 만지작거리고는 있는데 예. 사실 그 타이완을 중간에 두고 지금 계속 으르렁거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중국을 곤란한 처지로 계속 붙잡아 두고 싶은 이제 심정일 텐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거를 쉽게 풀어줄 수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다른 데서 인플레이션 좀 완화를 조금 더 노력하고 아마 그 카드는 계속 붙들고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시장이 기다리는 호재가 나와주면 좋지만 사실 호재가 나오지 않을 때는 악재만 없어도 그게 호재일 수 있기 때문인데 일단 다음 주 시장은 혹시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지 혹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지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 최근에 지금 증시가 완만한 상승세를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그 거래량 볼륨을 보면은 점점 작아져요. 되게 낮아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증시의 작은 어떤 뉴스 하나, 악재 하나, 또 호재 하나 해도 증시가 크게 변동성 폭 크게 상하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볼 땐 그래. 이게 뭐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그런 희망을 접어버리고 최근에 보면 하루 올라가고 하루 내려가고 지금 계속 그러거든요. 예. 데이 트레이딩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먹었으면 나오자. 또 하루 이틀 후엔 또 찬스가 오니까. 네. 사실은 목요일에 크게 먹었을 때 저도 좀 나왔어야 되는데 금요일에 왜냐면 목요일에 ADP 보고 금요일에 난판 패롤도 조금 낮게 나오면은 더 추가 상승하겠구나. 그 기대를 가졌다가 이제 한방 얻어맞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는 좀 먹었으면 나오자. 저는 그런 좀 전략으로 가고 싶습니다. 사실 ADP 고용 리포트 발표 이후에 상승을 했지만 채권금리는 그렇게 많이 거의 내리긴 내렸지만 약간 하락하는 정도에 그쳤거든요. 사실 그 점을 보고 저는 금요일 아침 이제 한국에는 금요일 장이 열리니까 아침에 시황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오페크 증산 호재로 상승했지만 종가는 또 그 원유 종가는 올랐고 채권금리도 그런 기대, 인플레이션 완화하는 그런 기대가 있다면 채권금리가 좀 많이 내려야 되는데 조금밖에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요일에는 아무래도 난판 페이롤에 대한 부담이 아직 시장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혹시라도 난판 페이롤이 나쁘게 나오면 지수가 많이 하락할 수 있으니 대비하자 이런 이야기를 썼었는데 이게 지금 맞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상보다 더 많이 내려와 버렸습니다. 이래서 좀 충격을 줬는데 자, 중요한 건 사실, 진짜 중요한 건 금요일에 주가 상승을 주도했던 게 빅테크, 아마존, 그 기술주의 빅테크들이잖아요. 테슬라가 뭐 거의 10% 빠졌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반도체주들이 계속 빠져버렸는데, 그렇다면 월요일에도, 이 대형주들이 월요일에도 이 추세 이어진다면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건데, 결국 그 얘기는 아마존이 액면분할 상장 이후에 어떤 흐름을 보이냐에 따라서 주가, 지수 향방이 이렇게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그렇죠. 빅테크들은 이제 중량이 크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은 그 옆에 다른 빅테크들에게도 좀 고무적으로 분기를 좀 띄워주거든요. 그래서 같이 동반 상승하고 또 내려갈 때는 또 동반 하락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에 이제 희망을 걸고 조금 더 있으면 또 구글도 이제 액면 분할 시기가 오잖아요. 7월에. 그러면은 구글도 이제 그런 좀 좋은 호재를 탈 수 있고 테슬라는 모르겠어요. 뭐 액면 분할을 한다는 얘기만 했었지 뭐 이미 한 번을 옛날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미 한 번을 했었잖아요, 사실.
네. 그 이후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려감으로 해갖고 액면 분할에 좀 근거가 좀 희박해졌다. 좀 그렇게 봅니다. 사실 테슬라 주가는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 트위터에 손을 안 댔더라면은 이거 벌써 1000불 이상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트위터 인수 문제도 있지만 트위터에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그냥 한국말로 그렇죠. 좀 저속한 용어로 나댄다. 이것 때문에 지금 네. 피해를 좀 보는 거잖아요. 네. 입이 근질거려갖고 이게 잠시를 못 쉬는가 봐요. 그래서 하여튼 그게 좀 세계 그 굴지 기업의 총수 입은 조금 무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신중하고 예. 좀 너무 가볍다. 좀. 그래서 이 테슬라의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가에는 이 오너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지금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약간 불안불안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그 월요일에 미국 장이 휴장이었고, 그 메모리얼 데이, 한국말로 하면 현충일이었고, 그 다음에 사실 뭐 화요일, 수요일에는 경미한 조정, 목요일에 급등 후, 금요일에 다시 급락을 연출했기 때문에 별로 이게 선생님께 질문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없어서 시간을 어떻게 보면 때운다 이 표현하면 혼나겠지만 그런 표현 정도로 이렇게 나올 정도로 걱정을 했었는데 어느새 다시 38분이 됐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다음 주 증시 투자 전략 뭐 선생님 단타해야 된다 이건 그거 말고 이 빅테크들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글로벌 영업하는 회사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달러화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달러화가 약세로 가면은 이 주가들은 올라가고, 그렇죠. 달러가 강세로 가면은 이 빅테크들, 이런 큰 회사들 주가가 이제 하락 압박을 받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달러가 하락세로 이제 접어들었다가 이제 금요일 같은 데는 이제 증시가 너무 내려감으로 해갖고 안전자산인 달러화로 돈이 몰리면서 달러가 이제 올라가고 그랬는데, 이게 하여튼 지금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크게 와쳐야 될 거는 이 원유 가격하고 달러화 이 두 가지를 보면은 증시의 방향이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달러화는 이제 이 유럽도 이제 조기에 금리 인상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달러화가 하향 안정세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글로벌 영업하고 있는 빅테크들 또 대기업들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보는데 또 이 환 시장에서 우리가 조금 더 위험 신호로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터키 리라화가 사상 최고를 또 찍었어요. 네. 그래서 외환 위기 여기가 또 지금 경고등이 지금 반짝반짝 지금 예. 사실 달러화 인덱스의 차트를 네네. 보면 50일 이동평균선에서 맞닿아서 지금 다시 추가 하락이냐 반등이냐 이거 열심히 세력들이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좀 더 내려가서 증시 안정 흐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죠 선생님? 네. 그런데 이제 월가의 분석가들은 달러화가 올해 최고점을 찍고 지나갔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전 최고점까지는 올해 안에는 안 갈 것이다. 예.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대기업들의 주가 부양에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좀 긍정적으로 지금 조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저도 이미 한 2주 전부터 달러화 이야기, 인플레이션과 달러 강세 이야기를 계속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그 고용지표, 난판페이런 발표 직후에 달러가 순간 급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수가 이제 그 이후부터 계속 하락한데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는 계속 다시 하락 안정화를 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0.3%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거 보고 이게 달러 강세가 쉽지 않구나. 하향 쪽이 더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의견 선생님 의견에 저도 그냥 일단 무조건 동의하겠습니다, 선생님. 네네. 제가 동의한다고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선생님 오늘도 약 40분이 훌쩍 넘었는데 제가 지금 마치고 우리 처가에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선생님. 네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잘 들으셨어요? 네, 결국은 인플레이션 이런 문제인데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7월 이후에 금리 인상 속도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조절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결국은 조절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시장은 바로바로 수직이 착륙하듯이 하진 않죠. 아무튼 5월 19일 저점은 확인했으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음 주 기대해 보시죠. 중요한 건 목요일 한국의 선물 옵션 등 트리플 위칭데이 잘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